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고전, 그렇죠. 자, 그 고전 부분은 좀 갈래별로 정리를 해서 같이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공지사항이 있는데, 다음 주는 설 연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클리닉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클리닉 때풀 7데이즈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과제로 풀어오시고, 그러면 그거 프리집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 수업 때, 주말에는 수업은 하니까 수업 때 선생님이 나눠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클리닉이 없다는 거 유념을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벌써 설날이고, 이제 설날 지나면 곧 있으면 개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남들이 놀 때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값지게 보답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고려가요하고 시조 그리고 가세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배울 건데, 자, 지금 나눠주는 자료는 이제 이번 주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예요. 자, 그래서 자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려가요를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고려가요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옆에 빈 공간에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고려가요. 자, 글자 잘 보이나? 색깔 다른 걸로 써야 되려나? 글자 잘 안 보이죠? 빨간 걸로 써볼게요. 근데 오히려 빨간색이 잘 보인다고 하던데. 글자 잘 보입니까? 그렇죠. 자, 고려가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자, 고려가요가 유행한 시대를 먼저 보게 되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바로 무슨 시대? 바로 고려시대의 문학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정확하게는 고려 초부터 조선 초까지 불리게 되는 장르가 바로 고려가요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고려가요를 주로 즐겼던 주향유 계층은 누구냐? 자, 고려가요는 일반적인 노래랑은 다르게 좀 독특한 향유 계층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려가요는 원래는 평민 중심의 문학이었습니다. 즉, 일종의 우리가 계급제로 따지면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던 그런 문학이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고려가요는 오히려 평민들의 문학이 양반들을 거쳐서 귀족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임금까지 즐기는 궁중악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예요. 알겠죠? 왜? 문화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상위 계층의 문화가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고려가요는 오히려 역행해서 하위 계층의 문화가 상위 계층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실제로 이제 고려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임금들도 연회 자리에서 이런 고려가요를 즐겼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고려가요는 별칭,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려시대에 불렸는데 평민들이 부르니까 내용들이 좀 속된 내용이 많겠죠. 요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주로 주제들이 뭡니까? 대부분이 사랑 노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은 고려시대에도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 정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시대도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고려시대에 불렸던 속된 노래다라고 해서 고려소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혹은 고려가요를 줄여서 여요, 이때도 MG가 있었나봐요. 그렇죠? 자, 줄여서 여요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시조에 비해서 길이가 비교적 긴 노래다라고 해서 장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남자 장가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요. 알겠죠? 자, 네 번째. 자, 고려가요의 형식상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주로
주로라는 건 100%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3, 2조 3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글자 수를 3글자, 3글자, 2글자씩 3번에 걸쳐서 꺼내있는 3, 2조 3음보 율격을 취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죠? 자, 노랫말. 소리. 이게 들어가면 안 되지.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분연체. 1년, 2년 나누어져 있다. 혹은 다른 말로는 분절체. 1절, 2절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분연체 혹은 분절체 형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자, 바로 노랫말 가운데 그렇죠? 의미가 없는 여음구 혹은 다른 말로 조음구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음구가 존재를 합니다. 얘네는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쵸? 각 연의 끝에 역시 의미 없는 후렴구가 네, 존재를 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케이, 앉아. 요거 이번 주 잘 챙겨가고 앉읍시다. 버스가 늦게 왔어? 아니, 눈앞에서 놓쳤어? 자, 이거 없는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문학 3번 할 차례거든요. 문학 2번. 그죠? 2번 고려가요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전에 당연히 갈래의 특징을 알아야 되니까 요거부터 우리가 필기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강연의 끝에는 이렇게 의미 없는 후렴구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여음구 같은 경우는 쉽게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평민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입으로 흥얼흥얼 부르면 끝이었어요.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나중에는 궁중악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임금의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식으로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연주는 있는데 가사가 비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텅 비워놓기는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남을 여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소리가 남는 부분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여음구 혹은 도들 조자에 흥겨울 흥자를 써서 흥을 돋우는 구절이다라고 해서 여음구를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각 연의 끝에는 역시 마찬가지 주제와 상관이 없는 의미가 없는 후렴구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바로 뭐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쓰기 좋게 밑에다 써줄게요. 여러분들도 밑에다 써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뭐다? 학자들이 자, 고려가요가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얘네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이런 게 생겼구나라고 추정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일단 여기다 필기를 해줄게요. 자, 네 번째. 자, 고려가요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쵸? 자, 첫 번째로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평민 중심의 문학이 이제 궁중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들은 바로 뭐다? 평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깊게 반영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주로 사랑이라든지 이별, 그 다음에 삶의 고난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창작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죠? 자, 후에 이제 바로 뭐다? 자, 이거는 원래 처음에는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비전승 되다가, 그쵸? 조선초, 그 중에서도 한글 창제 이후, 그쵸?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잘 보여? 알겠습니까? 이거 다 적었어, 시은이? 32번까지. 2번, 빨리 적읍시다. 자, 그래서 문자로 정착된 거는 한글 창제 이후에 실제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이 한글이 진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험해보는 단계가 있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구비문학으로서 떠돌던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도 이렇게 문자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옛날 문학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것 3번은 여기다 써줄게요.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뭐냐? 자,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녀, 산열지사 지사라 하여 바로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소실이 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고려 사회는 그 국교가 불교였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불교라는 종교 자체도 굉장히 좀 개방적인 종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고려 시대에는 이제 고려가요에서 참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뭐 이별에 대한 뭐 여러 노래들이 참 많이 존재했었죠. 근데 조선으로 오니까 바로 뭡니까? 조선은 유교 사회잖아요. 유교 보이들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는 7살만 돼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돼. 막 이러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보기에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작품이 사라졌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야한 작품들이 이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아쉬워하면 안 돼요. 자, 이건 다 지워되지, 시은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자, 현재. 그렇죠? 악장가사 책 이름이에요. 그 다음 악학괴법 역시 책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용향 악보 요 세 권의 책에 총 25수가 전해집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은 고려가요가 그때 당시 일종의 대중가요, 유행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이 되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많은 작품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검열에 걸려가지고 다 잘려버리는 바람에 현재는 요 세 권의 책에 25개 작품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을 넘어가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가시리가 간단하게 실려있고 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를 보지 말고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워너비 그 문학 보충 자료 보면은 첫 번째 작품이 가시리, 두 번째가 서경별곡. 자, 요 두 작품을 실어놨으니까 요걸로 우리가 일단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좀 다 적었죠? 4번만 4번, 4번 잘 안 보여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언능 적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잘 안 보여? 자, 그러면 가시리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지금 제목이 가시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알겠죠? 자, 이 작품의 제목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자, 가시리 제목 옆 밑에다가 하나 써놓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시리 밑줄 치고 제목 옆에다 하나 써놓읍시다. 알겠죠? 자, 이거는 악장 가사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어요. 다른 작품은 어디 수록되어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가시리는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시용향 악보라는 책이 있는데 악보에는 귀호곡이라는 이라는 제목으로도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목이 가시리인지 귀호곡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여기다가 적어줄게. 알겠죠? 그래서 저거는 악장 가사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시용향 악보의 귀호곡, 그렇죠? 이라는 제목으로도 실려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아두면서 우리는 작품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필기를 했듯이 고려가요는 주로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로 끊어 읽는다? 그렇죠? 3, 3, 2조로 끊어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시리도 끊어 읽을 때 보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3, 3, 2조로 끊어서 읽습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뒤에 있는 나는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나는은 이렇게 동그라미 칩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친 것들은 바로 뭐다? 바로 의미가 없는 여흥구 혹은 조흥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흥구, 조흥구 그리고 후렴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궁중학으로 발달하면서 첨가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율이나 음보율 같은 거를 셀 때도 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흥구, 조흥구를 가지고 지금 3, 3, 2조 3음보 율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3, 3, 2조 3음보 율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가시리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 가시리라는 거 밑줄 칩시다. 가시리, 처음에 있는 가시리. 그렇죠? 자, 이 가시리는 밑줄 치고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쓸 건데 선생님은 여기다 써줄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일 테니까 알겠지? 자, 저 가시리는 바로 뭐다? 사실은 가시리 있고의
준말, 줄임말입니다. 그쵸? 이때도 아까처럼 NG가 있어서 줄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얘를 왜 가시리꼬를 가시리라고 세 글자로 줄였을까? 무엇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332조라는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해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여는 바로 뭐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무슨 구조? A, B, A 구조도 1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A, B, A 구조.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어요.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1년에서는 바로 뭐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화자는 어떤 상황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심정은 바로 뭐다?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위증절과 대평성대. 자, 요 네모 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그라미는 영구, 네모 치는 거는 후렴구입니다. 자, 후렴구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서 보면 여기서 위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알겠죠? EXID 아니야, 위아래 아니에요. 자, 위는 일종의 감탄사예요. 알겠죠? 그 다음 증절가는 악기 소리를 흉내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대평성대는 원래 태평성대라는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아까 후렴구는 뜻이 없다면서요? 저희한테 구라치셨나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평성대는 하나 주목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겠죠, 그렇죠? 왜? 자, 1년만 딱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화자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뭐하는 상황이다? 이별하는 상황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후렴구에 나라가 평안하길 바란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하냐면 바로 궁중악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후렴구가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나라의 안녕은 나라한테 안녕하는 거 아니에요. 텔레토비 아니야. 알겠죠? 바로 나라가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후렴구가 왜? 아무래도 이제 궁중 연애자리다 보니까 즐기는 사람들이 임금하고 신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놈들이 술 처먹고 논다고 하더라도 바로 뭡니까?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노랫말 중간에 이렇게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후렴구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배우면 이 노래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2연으로 넘어갑시다.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역시 후렴구를 쓰고 있죠. 그래서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해서 지금 요 부분은 바로 뭐다? 1년의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또 한다니까 바로 뭐다? 의미가 더 어떻게? 심화된다.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년에서는 그냥 이별이 좀 안타까웠어. 근데 2년에서는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노 이 새끼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심정은 안타까움에서 더욱 심화된 바로 원망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위증죄다 대평성대는 역시 불용구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잡사와 두어리만 나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쉐라. 자, 여기서 올쉐라. 자, 이거는 중세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고전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뭐뭐 리을쉐라라고 하는 표현은 현대말로 하면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우니까 나는 님을 어떻게 한다? 나는 님을 보내주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3년 부분 잡사와 두어리만 나는 선하면 아니올쉐라 억세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좀 올려놓고 봅시다. 밑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야. 이것이 바로 뭐다?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바로 뭡니까?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대시 진달래꽃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현대시 진달래꽃도 우리 전에 배웠죠? 내용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우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뭐야?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시리의 화자도 바로 뭐다?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바로 뭐다? 체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연을 봅시다. 서른님 보내옵나니 나는, 역시 나는은 여운구예요.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나는 역시 여운구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서른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서른님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서른님의 해석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즉, 누가 서러운가? 이걸 통해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즉, 서러움의 주체를 임으로 보게 되면은 서러운 사람이 임이야. 그렇죠? 그러면 해석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다.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서러워하는 주체가 화자일 수도 있어요. 화자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쌤님, 이거나 저거나 뭐 별거 다 되지 않는데 왜 이걸 굳이 따지고 계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별 상황이 달라져요. 알겠죠? 첫 번째로 해석하면 바로 뭐야? 임도 지금 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한대요. 그 말은 임도 화자랑 서로 열렬히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일종의 이몽룡과 춘향이와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 나를 서럽게 하는 힘이 돼. 그러니까 우리 이미 바로 일종의 나쁜 남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화자를 버리고 떠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성, 화자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는 그렇게 서른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듯이란 말은 가시자마자 도시오셔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바로 화자의 소망을 직접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는 뭘 말한다? 바로 재회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마지막에 제시를 하면서 시를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연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바로 뭐다? 기원, 바란다는 거죠. 혹은 소망이라고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남녀 간의 이별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 실제로 그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이별의 정서의 정안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첫 작품이 이제 그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황조가, 그 다음 작품이 있는 게 바로 이 고구려 시대 작품인 고려가 여인 가실이 서경별곡 이런 작품을 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정지상의 고려 한시인 송인, 그 다음이 조선 시대 강진이 시조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요인 아리랑, 그리고 마지막이 현대시 바로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렇게 계보를 주로 얘기해요. 물론 그 외에도 이별을 다룬 작품들이 많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작품들, 방금 얘기한 작품들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위 지문에 제시된 작품과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유사한 작품 혹은 다른 작품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계보를 알고 있으면 훨씬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것과 비교되는 작품이 바로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리 간단하게 살펴봐도 또 중요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자, 한 번쯤은 보도록 합시다. 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느냐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질가가 바로 여음구고 뒤에 있는 위 두어렁성 다림길이 이게 후렴구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노래의 특징은 바로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자, 아질가를 중심으로 아질가 뭐뭐의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질가를 기준으로 앞에 낱말과 뒤에 낱말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보면 해석도 사실은 아질가를 기준으로 아질가 앞부분은 싹 빼놨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여기서 서울은 순우리말로 수도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고려의 수도가 이제 서경 지역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경이 수도이지만은 닭꼰대 아질가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그래서 중수한 곳인 닦은 곳인 왜? 한 나라의 수도가 되면 그 도시나 이런 거 다 정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수한 곳인 소성경을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은 이런 뜻인데 원래 고전 작품에서 사랑하다는 괴다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얘는 사실은 괴요 마른의 옥이 오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야지 사랑하지만은 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수한 곳인 소성경을 내가 사랑하지만은 여해물은 아질가 여해물은 질삼배 버리시고 그래서 여의기보다는 질삼하는 배를 버리고서라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질삼배는 자,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 집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사극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 집이 가난하면 여자들이 꼭 뭐해서 먹고 살아? 꼭 뭐해서 먹고 삽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난한 집 여자들이. 그치, 남의 집 삭바느질이라고 해서 남의 집 바느질을 대신해주면서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쌈하던 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바느질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당시 바로 뭐다? 여성들의 일종의 경제적 기반 즉 어떤 의미로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이 바느질 도구라고 하는 게 경제적 기반이자 사실은 모든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바로 뭐야? 그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괴실한데 아즈가 괴실한데 우러곰 존니노이다.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여기서 곰은 오 하는 배어 아니에요. 알겠죠? 이 곰은 강세정미사입니다. 의미를 강조해주는 정미사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현대말로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굳이 한다면 반복하는 걸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 작품이 진짜 중요한 면모가 드러납니다. 알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가시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진달래꽃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자는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쪽에서 뭡니까? 나보고 이렇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우리다 하면서 이별을 수용하고 있고 가시리도 그 뭡니까? 그 잡사와 두어리만 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서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보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서경돌국의 화자는 바로 뭐다? 굉장히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별 상황에 대한 그 뭡니까? 대처적인 측면에서 세 개의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진달래꽃, 가시리, 서경돌국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세 노래의 공통점은 셋 다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다는 점. 하지만 차이점은 가시리와 진달래꽃은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이지만 서경돌국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내용의 시험이 옛날에 진짜 한 3년 동안 굉장히 유행처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밝고 다른 문제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중요성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연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거에서 나는은 여운꾸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구슬이라고 하는 거는 구슬을 나타내고 이거는 바로 사랑을 비유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구슬에 부딪히는 바위는, 그렇죠? 바위는 일종의 사랑이 없게 되는 시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련이 있어도 바로 뭐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바로 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믿음이다. 즉 사랑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당신에 대한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밑에 부분하고 이게 호응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밑에 그 내용을 보면 지문해를 천년을 외롭게 지내더라도, 즉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랑의 시련이 바로 뭐다? 화자가 1000년 동안 힘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내더라도 어때? 신이 딴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라고 해서 여기서 이 끈과 요 믿음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 관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이연 부분은 내용 자체는 진짜 별거 없거든요. 알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 또 다른 고려가요인 고려가요 정석가에도 나오는, 얘가 안 보이죠? 요 내용은 선생님 여기다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옆에다 바로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다른 고려가요인 정석가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 표절작인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즉 요 구절 자체가 바로 뭐다? 당시 유행하던 구절로 여러 작품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3년. 자, 봅시다. 자,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그래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대동강은 바로 뭐다? 화자가 인과 이별하는 이별의 동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아질과 배내어 노한다 사공합에서 배를 내어 놓았구나 사공하라고 합니다. 자, 즉 바로 네가 배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 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공은 바로 뭐다? 사실은 표면적인 원망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시조 배울 때, 그지? 조선시대는 바로 뭐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놓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고전 작품들을 다 살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도 지금 화자를 떠나는 건 임인 거야. 그래서 임이 미워. 근데 그 임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대놓고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 어떻게? 사공이라는 대상을 원망함으로써 임에 대한 원망을 지금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내가 시 아들과 내가 시 럼난지 몰라서, 그래서 너의 아내가 음란한지 몰라서, 음탕한지 몰라서 널배의 아들과 널배의 연준다 사공하에서 가는 배에 내림을 얹었구나 사공하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바로 사공을 지금 어떻게 일종의 모함을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사공을 원망하고 모함하기보다는 이미 미운데, 그렇지? 대신에 사공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 배를 띄우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네 아내는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 그것도 모르고 너는 배를 띄우느냐 하면서 지금 사공에게 자꾸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상이죠, 그렇죠? 지가 화낸 사람은 님이면서, 그렇지?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건너편 꽂으려고 해서 이미 강을 건너면 대동강을 건너편 꽃을, 자, 고즈를 바로 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자, 근데 밑에 내용을 보면 배 타들면 아질과 배 타들면 겉골이다 나는, 여기서 나는은 영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배를 타고 건너가면 그 꽃을 꺾을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즉 바로 님이 강물을 건너가면 뭐 할 것이다?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다. 바람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직설적이라기보다는 다 우회적이긴 한데 좀 내용이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런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작품에 보면 이제 시조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자, 시조는 우리가 저번 주에 다 설명을 했었죠.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거의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쭉 넘어가고, 자, 개를 여가문에 기르되는 진짜 지난주에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가사 작품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가사 작품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고, 여기서는 송민국의 일부가 실려 있는데, 자, 송민국은 쌤님이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은, 송민국 전에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송민국이 있어요. 이 두 작품을 같이 살펴보면, 왜? 지난번에 우리가 사민국 수업은 했었잖아요. 그쵸? 그치? 그때 사민국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송민국을 할 건데, 그 송민국과 함께 봐주면 좋은 게 바로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은 제목 옆에다 씁시다. 바로 향각의 고려가요다. 혹은 향각의 여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얘는 바로 뭐다?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향가의 특징과 고려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을 사민국, 송민국과 같이 보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정과정이 바로 충신, 연주, 지사의 효시격 작품입니다. 그래서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가장 최초의 작품, 기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는 가장 최초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민국, 송민국도 이런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정과정은 바로 뭐냐면 저기서 과자가 오이과자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이과자인데 즉 바로 뭐야? 오이밭을 보는 정자 이런 뜻입니다. 제목이.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려시대에는 과만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게 무슨 풍습이냐면 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이 어떤 지역에 부임을 하면은 대부분의 공무원은 어때요? 보통 몇 년을 주기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잖아. 그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 6년 정도. 그치?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공무원도 보통 그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인사이동을 계속 돌면서 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에는 어떤 관리가 어느 지역에 부임을 하면은 오이 씨앗을 하나 심는데요. 알겠죠? 그리고 그 오이 씨앗에서 싹이 터가지고 무럭무럭 자라서 완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오이가 될 때까지 보통 한 3, 4년 이상 걸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오이가 가득 차는 기간을 과만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이가 가득 찬 것이 맺히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에 부임하면 항상 오이 씨앗을 심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이제 이 글의 작가인 정서도 고려시대 고려 의종대 사람인데 고려 의종이 바로 이 정서를 굉장히 총애를 했다고 해요. 근데 많은 신하들이 이제 그 정서를 굉장히 모함을 하니까 의종이 정서에게 얘기합니다. 일단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너희 고향에 내려가 있어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를 내가 다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정서를 고향으로, 지금 동네 지역, 부산 동네 지역이거든요. 동네 파전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 동네 지역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알겠죠? 그런데 정서는 당연히 임금의 말을 믿고 다시 부르겠지 하면서 오이를 심었는데 그 오이가 가득 차도 임금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그래서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운이라는 거지. 그치?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네. 그쵸? 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운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님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려 의종, 즉 임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님이 그리워 운이 산적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저 산에 있는 적동새도 님이 그리워서 운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솔직한 말로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지금 님이 그리운 사람은 화자 자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적동새는 바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이 적동새, 적동새는 일종의 옛날 중국의 전설이 있습니다. 알겠죠? 고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역시 마찬가지 어떤 그 중국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억울하게 유배를 가게 됐대요. 알겠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이제 충신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억울하게 유배를 가고 그 유배지에서 죽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유배 시절에 지냈던 집에 방문을 하게 돼요. 임금이 직접. 근데 집에 딱 왔더니 뒤쪽 산에서, 집에 있는데 그 뒤쪽 산에서 어떤 새 한 마리가 미친 듯이 울더래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새 한 마리가 막 울다가 임금을 딱 보는 순간 피를 탁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새는 바로 뭐다? 그 충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일종의 분신이다. 그게 바로 적동새였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적동새가
피를 탁 토했는데 그 자리에는 원래 하얀 꽃이 펴 있었는데 그 피를 맞고 빨갛게 변했대요. 바로 그 꽃이 진달래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접동새는 그 고대부터 굉장히 그런 충신의 그런 지조, 절개를 의미하는 그런 소재로 많이 쓰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고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우니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그쵸. 바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런 임금에게 했었던 상소가 진실이 아니면 거실인 줄은 역시 이거는 여운구입니다. 자, 잔월효성이 알아시니이다. 저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바로 뭐다? 여기 있는 잔월효성은 내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다 아는 존재, 내가 한 행동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를 다 아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잔월효성은 바로 천지, 신명, 즉 일종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이 존재는 바로 뭐다?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존재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윤동주의 서시에서도 나옵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보게 되면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바로 뭐다? 자기가 한 행동이 떳떳한지 부끄러운지를 하늘을 우러러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이 바로 뭐다? 내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이 잔월효성과 유사한 소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잔월효성이 알고 있습니다. 넋이라도 님은 한데 너져라 영혼이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구나라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화자의 소망을 직접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벽이 시더니 뉘러시니까 해서 내가 허물이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저는 잘못도 허물도 일절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화자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마린마리 신적 스륵분겨 그래서 무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슬프도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두 줄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학생들한테 해석이 안 된다고 가르치면 안 되니까 일단 해석을 좀 붙여놨는데, 이랬더니 또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바로 여기서 스륵분겨 는 바로 뭐다?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장면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님이 나를 하마 네 자신이 있까라는 거죠. 즉 아까 이야기에서 바로 뭐다?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그렇죠? 자신을 다시 불러주지 않는 임, 즉 임금이었죠. 그렇죠? 임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님이 나를 차마 잊으셨습니까?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아소니마. 자, 여기서 아소 네모치고 별표 칩시다. 자, 아소는 감탄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작품은 향가의 여요, 즉 바로 뭐다?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 감탄사는 사실 19채 향가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10부째 향가는 내용상 4, 4, 2의 세 부분으로 나뉘고 마지막 두 줄을 후렴구 또는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여야 된다는 게 뭡니까? 그 향가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향가, 10부째 향가의 특징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뭐다? 이 작품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소니마, 님이시여 도람들으샤 겨우셔서 돌이켜 들으시오. 직접 돌이켜 들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임금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즉 임금이 화자를 다시 불러주기를 소망을 하면서 작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작품을 반드시 배우고 우리는 뭐다? 저번에 배웠던 사미인곡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런 송미인곡 같은 작품을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송미인곡은 자, 바로 속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속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편이라는 의미죠. 즉 바로 뭐다? 원래 작품인 사미인곡의 두 번째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번에 이거 했었나? 안 했지 않았죠? 안 했죠?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미인곡, 송미인곡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죠. 바로 뭐다? 이 두 작품은 둘 다 충신, 연주, 지사입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주, 주인을 그리워하다, 즉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두 작품 다 바로 뭐다?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임에 대한 여인의 사랑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 마음이 어떻게 간절하게 표현이 되었다. 굉장히 그 마음이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는 임금님을 좀 충성스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뭐다? 여인이 남자를 열렬히 사랑하듯이 나는 임금님을 열렬히 충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거죠. 그렇죠?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가 사랑합니다 하는 거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는 송미인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송미인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두 명의 여인이 서로 대화를 하는 대화체 구성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체는 바로 뭐냐? 첫 번째 여자 편의상 감녀라고 해요. 그래서 감녀와 두 번째 여자 편의상 을려라고 해요. 그래서 을려의 대화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감녀는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 첫 번째 여자는 바로 작품의 보조적인 인물이에요. 자, 보조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바로 뭐다? 을려의 대답을 유도를 하고 을려가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다가 을려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을려는 바로 뭐다? 을려가 바로 메인이죠. 그렇죠? 바로 중심적인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을려가 바로 뭐다? 작가를 대변하죠. 그렇죠?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가를 대변합니다. 알겠습니까?
응,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머리에 넣어두고 작품을 후다닥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감녀, 첫 번째 여자를 우리가 편의상 감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감녀가 바라보고 있는 저각시는 누굽니까? 바로 두 번째 여자인 을녀를 지금 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각시는 바로 을녀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배국경을, 그래서 뭡니까? 천상에 있는 옥황상제가 사는 배국경을, 궁궐을 어디하야 미별하고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정철문학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천상배국경을 어떻게 이별했느냐, 이 말은 바로 뭐다? 적강 모티브가 드러난다는 거죠. 원래는 바로 뭐다? 선녀였는데 인간 세상으로 쫓겨서 내려왔다. 요런 개념. 정철문학은 항상 지를 선녀나 신선에 비유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적강 모티브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천상배국경을 어떻게 해서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가 감녀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감녀의 말은 바로 뭐다? 을녀의 대화를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녀에게 물어보면서 을녀가 대답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을녀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 여기 있었구나. 자, 너 여기 있었구나 할 때 너는 바로 너다. 을녀가 바라보는 너는 감녀가 되겠죠. 자, 요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아니죠. 이것도 이제 달고 다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이제 감녀들을 교묘하게 기읍과 니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바꿔놓는 거야. 학생들은 항상 먼저 나오는 게 감녀고 뒤에 나오는 게 을녀라고 생각하지만 앞에 있었던 저각시의 기읍, 여기에 너에다 니은을 하면 기읍이 을녀가 되고 니은이 감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순서만 살짝 바꿔놨는데 기읍 니은으로 표시하면 학생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너는 여기 있었구나. 내 사설 좀 들어봐 다오. 내 얼굴 이 행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님에게 사랑받은 즉 했지만은 어딘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님도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나도 님을 믿어 궁뜻이 전혀 없어.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일이야 교태야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는데, 그렇죠? 수염 더부룩한 아저씨가 저기요 이러면은 굉장히 소름이 돋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달하신 거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이렇게 달라지셨느냐. 누워 생각하고 니러 앉아 헤아리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은 죄는 바로 뭐다? 위에서 했었던 아양과 교태를 마구마구 부린 거, 이게 내 몸이 지은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요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유배오고 버림받은 건 누구 잘못이다? 그치,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의 자책감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유를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정과정은 어땠어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바로 뭐야? 자기가 지금 이렇게 외우고 유배운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 작품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 산처럼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하늘이라 원망할 수 있고 사람이라고 허물할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서러 풀토애니 서러워 헤아려 보니
조물의 타시로다. 자, 요거는 해석을 주의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조물의 타시로다.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해석상으로 보면은 조물주의 타시로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누구의 탓이다? 바로 조물주. 건물주 아니야. 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물주의 탓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면서 또 만드는 게 있죠. 바로 사람 각각을 만들면서 그 사람이 타고난 운명도 만들겠지. 신이 있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는 무슨 뜻이다? 네, 운명의 탓이다. 즉 이면적인 의미로 보면은 바로 뭐다? 일종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즉 운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그런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치?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을려의 신세한탄 한풀이 랩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다시 감녀가 얘기합니다. 근란생각마오. 저 감녀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을려를 위로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 이제 다시 또 을려가 랩 배틀을 뜨죠. 자, 보도록 합시다. 맺힌 일이 있어야다. 내 가슴 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그래서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고 물처럼 굉장히 연약하던 그런 님의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나 있었느냐. 춘한 고열은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디하여 지내시며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가을과 겨울의 추위는 니라셔 매셨는고 누가 모셨는가. 즉 이미 안부를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먹는 그 죽을 죽조반이라고 하고, 조석, 아침 저녁. 옛날에는 점심을 안 먹었어요. 아침밥이랑 저녁밥만 정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게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다과상 같이 이제 간단하게 때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조석, 매. 여기서 매는 산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매는 밥의 공중용어입니다. 임금의 밥을 굉장히 산처럼 쌓아서 주잖아요. 그쵸? 그것을 이제 그를 매라고 불렀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죽조반 아침 저녁 식사는 예와 같이 새시는가 옛날과 같이 지내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디 자신한 곳에서 기나긴 밤의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라는 것에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임의 안부를 걱정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걱정 안 해도 임금은 잘만 살 텐데, 그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님다의 소식을,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아무렇게라도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해서 오늘도 거의 다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 것인가.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해서 붙잡고 밀고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즉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을 보고 싶은데 구름과 안개가 가려가지고 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모친 거는 바로 뭐다? 장애물을 나타내고, 특히 이 작품에서는 바로 화자와 임을 떼어놓은 일종의 간신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간신인 겁니다. 참고로 진짜 간신이 아니라. 그치? 왜? 이때 당시는 분단 정치가 심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서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인의 대표 인물이 바로 정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철의 입장에서는 동인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면, 자, 고전문학에서 해달 북곡성은 누구를 상징한다? 바로 임금을 상징합니다.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양반 작품에서 해달 북극성은 99.9% 확률로 임금을 상징합니다. 알겠죠? 왜? 항상 떠서 온 세상을 비추는 존재니까. 알겠죠? 그래서 산천이 어둡거니 산과 강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떻게 볼 것이며 지척을 모르거든 눈앞에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지 않아서 산에 올라갔더니 안 보여서 임에게 가는 백길이라도 보려고 했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경된 절거자. 여기서 바람, 물결도 역시 세모쳐놔야 되겠죠. 역시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간신을 상징합니다. 알겠죠?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자, 여기서 지금 주변에 수많은 사물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은 사공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배를 본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선생님 똑배 아니에요. 자, 배를 본 거야. 왜 이 배를 봤겠어요? 굉장히 이 배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 왜? 내가 외로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바로 뭐다?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배가 외로워 보이기 때문에 화자와 처지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배가 외롭다고 감정을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객관적 상관물에만 해당하고 감정이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보자.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강천에 혼자 서서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제이고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모청 찬자리에 초가지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한밤중이 다시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벽 가운데 있는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 거.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가? 원래 청등은 뭐냐면은 여자 방 앞에 걸어놓는 게 청등이에요. 청사초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남편이 그거 보고 찾아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지금 임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찾아올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그래서 산을 오르내리며 강가를 헤르며 방황하니 적은 덕 역진하여 잠깐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드니. 자, 여기서 이 풋잠은 바로 뭐다? 임과의 만남에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꿈에서 볼 정도로 그립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깜빡 잠이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그래서 바로 이 풋잠을 통해서 바로 뭐다? 꿈을 꾸게 되고 정확하게는 이 꿈이 바로 만남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으라.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옷 같은 얼굴입니다. 알겠죠? 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셨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살자리에서 내 마음속에 먹었던 말을 실컷 하고자 했더니 눈물이 발하나니 말인들 어이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니 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정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매어하니. 그래서 정을 못해서 목이 메어오니. 그래서 여러분도 막 울 때 보면 말이 안 나오잖아. 하고 막 말을 안 나오고 그렇죠? 막 그러잖아. 그렇지? 지금 화자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흐르고 정이 막 감정이 북받치니까 말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전된 개성에 방정 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더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 맞은 닭소리 때문에 잠을 깨게 되고 그래서 임과 헤어지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닭소리는 일종의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자, 여기서 닭소리는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간신으로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옆에다 적어놓읍시다. 간신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자는 다시 계속 한탄을 합니다. 어와 후사로다. 다 헛일이로구나. 이님이 어디 간고 이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결에 밀어 앉아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날조칠 뿐이로구나. 차라리 쉬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낙월이나 되어 있어자. 낙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시다. 그쵸? 자, 이거는 바로 화자의
분신 첫 번째. 달빛이나 되어서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달빛은 임에 가까이에서 비춰, 저 멀리서 비춰. 달을 멀리서 비추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재의 분신 첫 번째인 낙월은 바로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주는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그 떨어지는 달빛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빛에 대해서 님이 계신 창안에 반듯하게 뚜렷하게 비추고 싶구나라고 해서 흘려가 랩을 끝냈죠.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강녀가 한마디 더 합니다. 각신이, 그쵸? 달이 약하니와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자, 구준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시다. 바로 이거는 화자의 분신 두 번째. 자, 달빛은 저 멀리서 임을 바라보지만 구준비는 어때? 빗방울은 임의 옷에 직접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준비는 바로 뭐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에는 역시 마지막에 감녀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 감녀가 역시 을려를 위로하면서 작품을 끝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뭡니까? 임에 대한 여인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한 충신연주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사민국, 송민국들이고, 그리고 그런 충신연주지사의 효시격 작품이 아까 했었던 바로 뭐다? 정과정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문법이랑 독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화장실 갔다 오고 잠시 쉬었다 합시다.